여러분 안녕하세요. 추구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추구라는 책은요, 세상에 많이 회자되는 식구들 중에 한문의 초학자들이 한시를 공부하기 쉬운 시들을 발췌해서 엮은 책이라고 했죠. 오늘은 도연명의 시와 주보의 시 두 수를 읽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이 시는 도연명의 사시에 나오는 시 중에서 발췌한 식구예요. 이 추구에는 특히 도연명의 시가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도연명은 춘하, 추동 이 사계절의 특징을 쉬운 한자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읽어보죠. 첫 번째 연입니다. 춘수 만사택 하운 다기봉. 춘수, 봄춘자, 물숫자 해서요. 봄물은 만, 가득 찰 만, 사택. 사는 역사자이지만 여기서는 산지사방을 말하는 온 모든 곳을 말하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택은 이제 연못택자죠. 그래서 사택하면은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연못을 말해요. 그래서 봄물은 온 산지사방의 연못을 가득 채운다. 이 구절에서 말하는 바는 겨울에 얼었던 그 얼음이 봄 기운을 받아서 다 녹아내려서 온 산지사방의 연못을 채운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이 끝난 봄의 그 모양을 잘 표현하고 있죠. 다음 하운 다기봉 여름하 구름운. 그래서 여름 구름은 그랬죠. 봄의 특징은 겨울에 얼었던 물, 불어난 물을 상징하듯이 여름은 하늘에 잔뜩 끼어있는 구름, 뭉게구름부터 당장 소나기라도 불어올 것 같은 그런 먹구름 같은 것, 그런 구름을 여름의 상징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름의 구름은 다 마늘 따자인데요. 이 다자 속에는 많다는 의미 외에 더욱 많다 혹은 아름답다 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기이할 기자 봉우리 봉자에서 기이한 봉우리를 많게 한다가 아니라 온갖 모양을 만드는 그런 구름이 그 기이한 봉우리를 더욱더 아름답게 만든다는 의미예요. 다시 해보면요. 춘수 만사택 봄물은 온 산지사방의 연못을 가득 채우고 하운 여름의 구름은 기이한 봉우리를 더욱더 아름답게 하네. 추월 양명휘. 가을 하면은 8월 한가위 보름달이죠. 그래서 가을의 달은 양은 휘날리다, 드날리다, 입신 양명 그러죠. 출세를 해서 부모님의 이름을 드날린다는 데 쓰이는 양자예요. 명휘, 밝은 명자, 빛 휘자입니다. 그래서 밝은 빛을 휘날린다. 달빛이 밝은 빛을 휘날린다고 할 수 있겠지만 특히 가을에 그 8월 대보름의 그 특징을 양명휘로 표현했습니다. 동령 수고송, 겨울동 고개령자죠. 대관령 명자예요. 겨울 고개는 수, 빼어날 수, 수미양가 할 때 숫자예요. 빼어나다. 고, 외로울 고, 소나무 송자인데요. 외로운 소나무가 빼어나다. 이 구절을 보통 설명할 때 그 가을의 달을 상징했듯이 겨울은요, 이 고개를 상징한 것입니다. 홀로 서 있는 소나무를 상징한 것이 아니고요. 동영이에요. 겨울에는 모든 삼라만상이 다 시들어서 휴지기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황량한 고개예요. 그 속에 오직 소나무만이 홀로 우뚝 서 있는 그런 황량한 겨울 고개예요. 착오가 없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을에는 달이듯이 겨울은 황량한 고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고자를 외롭다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외롭다기보다도 다 쓰러져 있는 상황에서 홀로 우뚝 서 있는, 외롭다는 표현보다도 빼어나다는 숫자 맞춰서
홀로 우뚝 서 있는 소나무. 예, 그렇게 표현하시면 더 나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같이 한번 해석해 보시죠. 춘수 만사택. 예, 봄물은 온 산지사방의 연못을 가득 채우고 하온 다 기봉. 여름 구름은 기이한 봉우리를 더욱 아름답게 하네. 추월 양명휘. 가을달은 밝은 빛을 드날리고 동명 수고송. 겨울 고개에는 홀로 선 소나무가 빼어나구나. 예, 다음 식구입니다. 이 첫 번째 여는 두보의 시에서 발췌한 시고요. 요 아래 시는 하서 김인후 선생의 시에서 발췌한 거예요. 예, 그럼 먼저 요 위시부터 보시겠습니다. 1월 농중조 건곤 수상평. 1월 해와 달은 농중. 예, 농은 이제 케이지예요. 그 새장 속의 새와 같고, 건곤 수상평. 건 하늘 건 땅 곤자죠. 하늘과 땅은 수상 물 위에 평 부평초와 같구나. 이 평자는요, 개구리밥 아시죠? 물 위에 둥둥 떠다니는 개구리밥이에요. 그래서 해와 달은 새장 속의 새요, 하늘과 땅은 물 위에 부평초와 같다. 예, 이 표현을 조금 더 실감나게 공감하시려면은 두보의 전체 시를 아시면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시는요, 두보가 쓴 형주, 송, 이대부, 칠장면, 부광주라는 시에서 발췌한 19절이에요. 형주에서 송, 보낼송, 이대부, 칠장면이에요. 그래서 성은 이시고 이름은 면입니다. 그리고 대부, 이 칠장은 칠순, 70된 노인을 말해요. 그래서 이면, 칠장 대부가 되겠습니다. 70세 된 이면 대부가 부광주, 예, 부는 부임하다 하죠. 광주 자사로 부임해 가는 때 송, 배웅하면서 쓴 시가 되겠습니다. 이 두보로 말하면요, 자는 이제 잠이고요, 호는 소릉 사람이라서 소릉이라고 하고, 직위가 공부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예, 두공부라고도 불립니다. 두보의 시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역사적인 사실을 전제로 썼다 해서 시사하죠. 당시에 그 당현종 때의 부패 정치 혹은 환관 정치를 고발하거나 백성의 고통을 시로 표현했다 해서 민중 시인 혹은 사회 저항 시인이라고 불려집니다. 일액이 신선이 되고자 했다면 두보는 이 시로서 백성들의 아픔을 함께 했다 해서 시성이라고 불려지죠. 이 성자는 이제 육아인들의 그 최종 그 롤 모델이 성인이기 때문에 두보는 시로서 성인의 반열에 올랐다 해서 시성이라고 하죠. 이백은 시선이라고 하고, 또 저기 왕유는 시로서 불가의 깨달음을 표현했다 해서 시불 이렇게 불립니다. 두보는 이 칠순 노인인 이 면이 광주 자사로 부임해가는 행차를 이제 배웅하면서 이 시를 지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임해서 간다 하면은 이제 벼슬하러 가니까 이제 좋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그게 아니고 이런 경우는 뭔가 죄를 짓고서 지방으로 좌천이나 유배 같은 것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면이 이시잖아요. 예, 왕족임에도 불구하고 칠순 넘은 노인이 지방으로 자천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그 인생살이의 그 고달픔, 어떤 한계를 느끼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에서 지은 시입니다. 예, 그럼 이 시를 읽어보면서 요 안에 있는 1월 농중조와 건곤 수상평의 의미를 새겨보겠습니다. 부월 하청명, 누선 과동정. 예. 이제 두보가 칠순 노인인 이면이 광주 자사로 가는 그 장면을 쓴 것이죠. 예. 부월 하면은요, 도끼부, 도끼월자예요. 그래서 큰 도끼, 작은 도끼가 되는데요. 제수를 처형할 때 사용했던 이 도구가 부월입니다. 그리고 다른 면에서는 이제 임금이 출정하는 전쟁에 나가는 장수나 제후에게 생살권을 부여한다는 뜻에서
이 부월, 도끼 모양의 의장, 말하자면 정표 같은 것을 또 부월이라고도 하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는 이제 지방으로 자천당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형벌의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월하, 그러면 형벌하에 형벌을 받고예요. 청명은 풀일 청자에 하늘 명자인데 청천하늘 같은 의미예요. 왕명이라고도 보겠고, 혹은 뭔가 근본적인 죄를 짓고 하늘로부터 형벌을 받아서 누선 과동정죠. 누선. 누는 요게 나무 목자에다가 여자가 뭔가 물건을 머리에 잔뜩 이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집을 나무로 2층, 3층 이렇게 지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2층, 3층으로 된 그 배 있죠. 그 누선을 말합니다. 그런 누선을 타고 과동정, 지나갈 과, 동정호죠. 동정호는 아시겠지만 호남성 북부 장강의 남쪽에 위치하는 중국에서 두 번째로 큰 호수라고 하죠. 산천이 매우 아름답고 또 이 부근에서 영웅허굴이 많이 배출됐다 해서 천하제일의 호수로 칭송되고 있는 그런 호수입니다. 여기를 이제 지나가는 것이죠. 다시요. 부월 화청명, 하늘에 죄를 지어 벌을 받아 누선을 타고 동정호를 지나니 북풍 수상기 남두 피문성. 북풍이라고 하면 이제 겨울바람이죠. 굉장히 차갑고 매서운 댄 바람입니다. 그런 바람이 수상기, 그런 바람은 따를 수, 상기, 시원할 상자죠. 시원한 기운을 따른다. 북풍은 시원한 기운을 따르는데 남두 피문성 그랬습니다. 남두 육성이 피한다. 여기서는 숫자는 따를 숫자고 여기는 피할 피자로 해서 대꾸를 했죠. 남두라는 것은요, 남두 육성의 이제 축약자예요. 남두 육성은요, 남쪽 하늘 궁수자리 중앙부에 국자 모양의 6개의 별을 북두칠성에 비해서 남두육성이라고 한답니다. 우리는 북두칠성은 많이 알아도 남두육성은 이제 생소하죠. 남두육성은 수명을 관장하고 북두칠성은 죽음을 관장하는데 이 두 별들이 모여서 수명을 의논해서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문성은요, 북두칠성의 두 번째의 별인 거문성을 말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남두육성이 이 북두칠성의 문성과 만나서 뭔가 이 사람을 살릴 방도를 수명을 의논을 해야 되는데 피하고 있는 거예요. 북풍이 시원한 바람을 따르는 것처럼 남두도 문성을 따라서 같이 의논을 해야 되는데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 자천당해서 가는 이 칠순 노인의 그 수명에 조금 불길한 느낌이 있는 것이에요. 요 남두육성과 북두칠성에 관한 이야기가 전해지는데요. 옛날에 어떤 젊은이가 보리밭에서 보리를 메고 있는데요. 천문에 뛰어난 학자가 지나가다가 이 젊은이를 보고는 너는 20살 이전에 죽을 상이로구나 하고 예언을 했답니다. 그러니 이 아들이 놀래서 집에 달려가서 아버지에게 그 말씀을 드리니 아버지가 한 걸음에 그 학자를 쫓아가서 어떻게 하면 수명을 늘릴 수 있을까요? 하고 이제 매달리게 돼요. 그러자 이 학자가 인간의 수명이라는 것은 정해졌기 때문에 인간의 그 능력으로는 바꿀 수가 없다. 그렇다고 또 딱히 방법이 없는 건 아닌데 내가 하자는 대로 할 수 있겠느냐 해서 방법만 알려주시면 하겠습니다. 했더니 그 학자 말이 좋은 술 한 통과 사슴고기 말린 그것을 준비해 놓으라. 그럼 내가 때가 되면 당신 집에 가서 방법을 알려주겠다 하고 갔습니다. 그러자 아버지와 아들은 좋은 술과 사슴고기를 잘 말려서 준비를 했지요. 어느 날 학자가 와서는 그 소년에게 말하길 이 술과 고기를 가지고 저기 보리밭 남쪽에 있는 커다란 뽕나무 있는 곳으로 가라. 그곳에 가면 수염이 허연 두 노인이 바둑을 두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 너는 아무 소리 말고 거기 가서 그들에게 이 술과 사슴고기를 권해라. 절대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절만하여라 했습니다. 그래서 소년이 그 뽕나무 밑에 가보니까 과연 두 노인이 바둑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년은 학자가 시킨 대로 술과 고기를 권했지요.
그러니까 이 두 노인은 이제 바둑을 두면서 무심코 술도 마시고 고기도 먹고 했어요. 그렇게 바둑이 한 판이 끝나자 북쪽에 앉아있던 노인이 문득 그 소년을 보더니 너는 누군데 여기 와 있는 것이냐, 여기는 사람이 올 것이 아니다 하면서 야단을 쳤습니다. 소년이 그 술과 고기를 다 드실 동안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엎드려 있었죠. 다 드시고 나서도 역시 너는 뭐하러 여기에 와서 이러고 있느냐 하니까 소년이 이제 그제서야 제가 이래저래 해서 수명이 20살을 넘기지 못한다고 하는데 수명을 늘려주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북쪽 노인이 막 화를 내면서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하니까 남쪽에 앉아있던 노인이 이 아이가 가져온 것을 무심코 다 먹어버렸으니 그래도 뭔가 보답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면서 수명장부를 보더니 너는 지금 19살인데 이미 죽음의 시간에 다 도달했는데 너에게 얻어먹은 것이 있으니 9를 더해서 99세가 넘도록 살게 하겠다 했답니다. 그 대신 다시는 이 천기를 누설하지 말아라. 이 천기를 누설하면 천벌을 받을 것이다 하면서 그 두 노인이 글씨를 바꿔놓고는 하얀 학으로 변하더니 날아가 버렸다고 합니다. 여기서 남쪽에 앉아있던 신선은 이 남두육성을 말하고요. 북쪽에 앉아있던 신선은 북두칠성을 말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두 신선이 의논해서 사람의 수명을 관장한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예요. 요 문장이. 문성은요, 북두칠성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둘이서 의논을 해서 이 칠순 노인을 어떻게 살려야 되는데 이 남두가 피하는 거죠. 만나지 않는 거예요. 의논하지 않는 거예요. 살릴 방도를 구하지 않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풍은 그 시원한 기운을 따라가듯이 남두도 문성을 만나서 뭔가 이 노인이 살 방도를 찾아야 되는데 피한다. 앞으로의 미래의 암담함을 암시하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세 번째 연이에요. 1월 농중조 건곤 수상평이라고 했죠. 1월 농중조 해와 달도 세장 속의 새와 같다. 그 어마어마한 해와 달도 우주 안에서 그저 동쪽에서 떴다 서쪽에서 떴다 하는 것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네 인생이 그러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당시는요, 당나라에 안사의 난을 비롯해서 끊임없이 전란이 일어나던 때였어요. 그런 거듭되는 전란 속에서의 일상을 해와 달이 반복해서 떴다, 졌다, 기울었다, 찼다 하는 해와 달도, 그 어마한 해와 달도 별 수 없이 이 우주 안에서는 마치 새장 속의 새같이 그렇게 떴다 졌다 하는데, 하물며 우리 인간의 삶이야 오죽하겠는가 이것이에요. 건곤수상평, 요 문장도 마찬가지로 그 어마한 하늘, 그 어마한 땅도 단지 물 위에 부평초 같다. 이 부평 같은 내 신세가 홀로도 서러운데 타양살이 노래 요 부평초입니다. 부평초라는 것도 물의 흐름에 따라서 그저 흘러갈 뿐이죠. 물이 동쪽으로 흘러가면 이 개구리밥도 동쪽으로 흘러가고, 물이 서쪽으로 흘러가면 이 개구리밥도 서쪽으로 흘러가듯이 그렇게 하늘과 땅조차도 마치 물 위에 뜬 부평초처럼 그저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가더라 이거예요. 이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 어쩌지 못하는 그저 흘러가는 부평초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인생살이를 이 두보가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저렇게 어마한 해와 달도, 저렇게 크고 높고 깊은 하늘과 땅도 별 수 없는데 그 속에 사는 우리네 인생이야 오죽하겠는가, 이 표현을 이렇게 아주 쉬운 글자로 단순 명료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삼국지 보시면은 유비가 한때 그 조조한테 이제 묶여 있다시피 할 때 자신의 신세를 마치 새장 속의 새요 그물에 걸린 물고기와 같다 해서 농중조 망중어라고 표현을 한 말이 있는데요. 어떤 구속이나 통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신세를 표현할 때 농중조라는 표현을 하곤 합니다. 다음 문장이요.
왕손 장인행 수로 견 표령. 죠? 예, 왕손. 이면, 이시잖아요. 왕손에다가 장인. 이 대장부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권력도 있고, 꼭 왕손이 아니더라도 귀한 사람을 말할 때 또 왕손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런 사람의 행차라 하더라도 수는 늘어뜨릴 숫자입니다. 이 숫자 왼쪽에다 눈목자를 하면은 수면 잠잘 숫자가 되죠. 눈꺼풀이 내려뜨린 숫자예요. 수로 늙음이 늘어졌어요. 그래서 70 노인을 수로라고 합니다. 이 견자는 볼견자인데 여기서는 피동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당하다예요. 그다음에 표자는 효리바람 표자고 령자는 조용히 내리는 비를 말해요. 그래서 표령하면은 비바람이 부는 건데, 예, 나뭇잎 같은 것이 막 흩날려서 떨어지는 모습을 표령이라고도 하고, 또 영락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처지가 딱하게 돼서 예, 늦도록 정착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는 것, 이런 의미가 이제 표령입니다. 몰락한 신세, 예,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왕손 장인의 그 행차라 할지라도 늙음하게 시신노인이 다 돼서 표령이 되었구나. 이렇게 떠도는 신세가 되었구나. 예, 형벌로 좌천이 된 이 사람을 안타까워하는 표현이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부월 하청명. 하늘에 형벌을 받고 누선 과동정. 망루가 달린 누선을 타고 동종호를 지나는데 북풍 수상기. 북풍은 서늘한 기온을 따라가건만 남두 피문성. 남두 육성은 북두칠성을 피하는구나. 1월 농중조. 해와 달은 쇠장 속의 새와 같고 건건 수상평. 하늘과 땅도 물 위에 부평처와 같듯이 왕손 장인행, 왕손 장인의 행차라 할지라도 수로 견 표령, 70노인이 떠돌이 생활을 맡게 되었구나. 입니다. 그 다음 한년 보시죠. 백운산상계 명월 수중주 해서요. 하서 김인후 선생의 그 칠연절구에서 발췌한 시입니다. 하서 김인후 선생이라고 하면은 전남 장성 사람으로서 해동 18현 중에 1인이에요. 대단한 학자지요. 이황과 동문수학을 하셨고 기대승 등과 같은 대유학자들과 교제를 했다고 합니다. 제자로는 송강정철 선생이 있죠. 그의 시 중에 산상 백운산상계 수중명을 수중주 시에서 요 앞에 산상과 수중을 빼고 백운산상계 명을 수중주 해서 요 추구시에 담은 거죠. 보시면요. 산상, 산 위에 백운, 흰 구름은 산상계, 하늘 위에 계, 덮을 계자죠? 네, 덮을 계자인데 여기서는 명사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자, 덮을 계, 일산입니다. 해를 가리는, 비를 가리는 건 우산이고 해를 가리는 건 일산이죠. 네, 그래서 산 위에 흰 구름은 산 위에 우산이구나. 산 할아버지 구름 모자 썼네. 이런 노래도 있죠. 네, 흰 구름이 마치도 모자 쓴 것처럼 우산을 쓴 것 같다는 표현입니다. 수중 명월 수중주, 수중 물속에 명월 아주 밝은 달, 하늘의 달이 물속에 비춘 모습이 마치 수중주 물속에 있는 진주 구슬 같다는 표현입니다. 구슬주자와 일산 개자를 대꾸로 했죠. 산 위의 흰 구름은 일산과 같고 물속의 밝은 달은 구슬과 같구나. 하서 김인우 선생의 시를 발췌해서 백운산상계 명월 수중주라고 옮긴 시입니다. 네, 정리해보죠. 1월 농중조 건곤 수상평. 해와 달은 쇠장 속의 새요. 하늘과 땅은 물 위에 부평초와 같구나. 백운산상계 명월 수중주. 흰 구름은 산 위에 일산이요. 밝은 달은 물 속에 구슬이로다. 예, 이것으로 오늘 도연명의 시와 두보의 시 감상하셨습니다.
예, 다시 또 좋은 시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